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윤동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영정보학을 위한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거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최근에 다양한 어떤 기술적 조류들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기술적 조류들에 대한 관계를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려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조류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날리지 디스커버리, 머신러닝, AI, 뉴로 컴퓨팅, 스태티스틱스 다양한 분야들의 어떤 관계를 어떤 포함 관계 또는 영역의 겹침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또 이런 그림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통계학, 머신러닝, AI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름대로 관점으로 어떤 분이 만화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림이죠. 자, 저는 이런 관계, 머신러닝, 통계학, AI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이란 확률론에 근거해서 현실에서 관측된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발전한 학문이고, 머신러닝은 통계학적인 지식을 기계가 주체가 되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한 학문이다. 그럼 AI와 머신러닝의 차이는 뭐냐? AI에는요, 우리가 머신러닝에는 이 액션의 개념이 없어요. 상황의 인식, 머신러닝에는 상황의 인식, 상황의 파악까지가 머신러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걸 파악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경영과학적인 분야에서 많이 하는 액션의 디시전, 액션의 개념이 들어가면 AI가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머신러닝이든지 AI든지 다 통계학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가는 것이겠죠. 자, 우리 경영정보학 하시는 분들, 경영정보학이 어떤 부분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MIS의 여러 분야로 해서 이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전략정보 시스템, 의사결정 시스템, 기타 등등이 이런 분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야 공부하려면 당연히 통계학 먼저 공부하게 되죠. 그렇죠? 다 또 여기 딱 떠 있습니다. 경영통계학과 한 묶음으로 우리 경영정보학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경영정보학 전문가, 통계학 전문가라는 거죠. 다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한 통계들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통계학을 매우 잘 아시는 분들에게 머신러닝이 뭐냐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죠. 통계학과 머신러닝은 어떻게 다른가? 그것만 알면 금방 쉽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미 다 잘 아시고 있을 거라고 물론 잘 아는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머신러닝, 기존의 머신러닝을 통계학적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요.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차이는 냉면과 막국수의 차이다. 차이가 있다면 있는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죠. 거의 그런 차이다. 한마디로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전체 과정에서 크게 참고한 자료들은요. 언젠가 제가 Energy of Statistics를 사이트를 간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탑 다운로드 1년 전쯤, 1, 2년 전쯤일 겁니다. 탑 다운로드 페이퍼라고 해서 여러 편의 페이퍼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3편이 떠 있었어요. 그게 그 3편의 페이퍼와 관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머신러닝의 용어들, 그리고 머신러닝에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DNN example,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구성상, 그리고 필요성에 보면 DNN example 파트, 세 번째 파트는 생략되고요. 머신러닝의 용어들, 그리고 머신러닝의 방법들이라는 주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머신러닝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뭔가 현란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시된 example들을 보면 굉장히 멋지죠. 눈을 현혹해요. 그런데 일단 가장 머신러닝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 4개를 찾아라 하면 DNN, SVM, 배깅, 부스팅 이런 용어들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용어들 4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머신러닝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특히 뉴럴넷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보면 이야기를요. 마치 진짜 신경망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말을 합니다. 뉴럴넷 자체가 용어 자체가 신경망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모형 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뭐 신경망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뭐가 해서 발화돼 가지고 작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전통적인 통계학이나 수학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 막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RNN에서 자주 나오는 LSTM을 발표한 논문에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실제 어떤 방법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합니다. 마치 회로도처럼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수학적인 방법과는 다른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들을 듣다 보면요. 뉴런이 익스파이어 발화해가지고 뭐가 작동한다 이런 설명들을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하고자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는지 뭔가 항상 불확실한 점이 있는 거죠. 명확하지 않은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뉴런이나 어떤 회로 작동 방식으로 어떤 뭐 방법론을 설명한다면 만약 그러한 경우에 뉴런이나 회로 작동 방식이 수학적 원리와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보다 나은 뉴런을 가진 생물체가 생겨날 것이고 더 나은 원리적으로 더 나은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머신러닝 기법들도 결국은 수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계학적 방법과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통계학적 방법과 머신러닝의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머신러닝의 차이와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머신러닝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서포트 벡터 머신 그리고 DNN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DNN 뭐 추리도 있습니다만 추리나 DNN 이야기를 할 때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example을 들 때 어떤 example을 드냐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example을 듭니다. 그렇죠? 특히 서포트 벡터 머신은 분류와 그 하이퍼플레인에서 분류하는 걸 기본으로 예로 들고 설명을 하죠. 뉴럴넷, 딥러닝 할 때도 대표적인 example들은 다 클래시피케이션 example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요.
우리 통계학하면 응용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은 리그레션입니다. 회귀 분석이죠. 그럼 대칭적 구조가 이루어져요. 통계학에서는 주로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머신러닝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분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요 통계학에서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을 공부하면 거기에 바이너리 클래스, 바이너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 뭐냐면 클래시피케이션은 리그레션의 한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리그레션과 동일한 틀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GLM에 대한 가장 어떤 포괄적인 함축인 거죠. 자, 살펴보기로 합시다. 추리는 뭐 당연히 리그레션으로도 쓰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쓴다. 이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럴넷, 딥러닝도 필요하다면 리그레션 목적으로 써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클래시피케이션 목적으로 당연히 대부분의 example은 클래시피케이션 examp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떻게 되냐?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있긴 있는데 뭔가 좀 개념이 다르고요. 다르고 서포트 벡터 머신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요. 커널 매핑 이론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학의 다른 영역에서 보면요. 커널 매핑 이론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 결합되어 있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플레이스 프라임 또는 크리깅 또는 커널 리그레션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클래시피케이션 버전이라면 그에 대한 리그레션 버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다 우리가 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이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모든 방법을 우리는 회귀 분석의 관점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회귀 분석으로 가져와서 회귀 분석 문제로 가져와서 보면 모든 게 명확하고 쉽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에서 추구하는 방법과 통계적 방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어디서 나오느냐 라는 점을 설명할 때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회귀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는 아버지의 키가 자식의 키에 어떻게 유전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키를 X1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의 키를 Y라고 할 때 아버지의 키가 성인이 된 자식의 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 매우 주요한 예제로 사용합니다. 프랜시스 갤튼이 맨 처음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를 리그레션 방법을 고안할 때 생각했던 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 거기에 아버지의 키 말고요. 어머니의 키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귀계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막상 데이터를 넣으면서 잘못 넣었어요. 실수로 어머니의 키 대신 아버지의 키를 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문제들이 생기죠. 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먼저 X변수들이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경우에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추정 불가능. 그러죠? 추정 불가능하고요. 만약 여기가 X1과 약간 다르다.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뭐가 돼요? 멀티콜리니어리티 문제가 생겨나서 베리언스가 인플레이트 되죠.
추정량의 베리언스가 매우 커진다. 자, 정확하게 일치하면 추정량의 분산이 무한대가 된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추정량이 회귀계수의 추정이 일의적으로 되지 않는다. 유니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거기 해석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통계학에서는요, 이런 경우를 피하려고 하죠. 설명 변수가 서로 설명 변수 사이의 독립성이 깨지는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완전히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은, 스위핑 매트릭스의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노멀 리케이션을 풀 수 없어서 회귀계수의 근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 노멀 리케이션의 솔루션이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노멀 리케이션 솔루션이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뭐죠? 솔루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니크하게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요, 또 아버지의 키를 넣었을 때 베타1이 20이었다고 합시다. 20. 뭐 어쨌든 어떤 숫자가 들어갔는데 베타1 20이었어요. 추정했더니. 그러면 이 똑같이 엑손을 2번 넣었을 때요. 감마1과 감마2가 각각 10, 10이어도 되고요. 또는 0, 20, 20, 0. 이건 모두 다 위의 2와 위의 10과 동일한 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마1과 감마2의 합이 베타1과 동일해지기만 하면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감마1과 감마2가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되냐면 동일한 이게 들어가면 감마1과 감마2가 유니크해지지 않아서 노멀 리케이션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프레임워크는 일단 예외적으로 빼버리죠. 자, 이렇게 말하죠. 통계학에서 어떻게 하죠? 회귀 모형이 있으면 노멀 리케이션을 푸는 건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X변수로 똑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인버스가 구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베타 S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장이 생기죠. 베타에 대한. 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모수에 대한 가설 검증이라든가 기타 등등 논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역행렬이 있는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통계학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Y해세 추정은 어떻게 하죠? Y해세 추정은 여기 인버스를 써도 되지요. 인버스를 써도 되지만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Y해서는요. 여기도 물론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를 쓸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 베타잇이 다양한 베타잇이 나옵니다. 하지만 베타잇은 달라지더라도 Y해서는요. 그 인버스의 선택, 제너럴라이즈 인버스는 유니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크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형태의 제너럴 인버스를 가져다 끼워 넣더라도 Y해서 값은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예를 볼까요? 여기 예를 보시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베타1 20이면 감마1과 감마2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이 감마1과 감마2의 합이 20이 되기만 한다면 Y에서 추정값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회귀계수, 뭘 가정하냐면요, 이 인버스가 스위핑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고 베타 햇을 구하고 그에 따라서 Y 햇을 구하는 과정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나갑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에서는요, 뭐가 없냐? 베타 햇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머신러닝은 거의 대부분 관심이 프레딕션에 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관심은 프레딕션에 있지 모수의 추정에 있지 않습니다.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냐? 머신러닝의 관심은
Y 해시고 베타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자, 머신러닝에 오면 통계학에서는요. 설명 변수로 들어갈 변수들 사이에 뭘 걱정해야 됩니까? 서로 종속적 관계가 일어나서 역행열이 구해지냐 안 구해지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해요. 베타에서 추정이나 뭐 가설검정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면 포기하고 오직 Y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면 X의 셀렉션, 설명 변수 X의 선택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머신러닝에서는 회의계수 추정을 포기, 베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Y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넣을 수 있는 변수 X의 선정에 자유를 얻게 돼요. 어떤 것이 아버지의 키를 2번 넣어도 되고 어머니 키를 3번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얻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양한 형태의 설명 변수를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파라메타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에 가면 모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원인이 여기서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역행열이 구해지지 않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접근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통계학에서의 접근 방법, 회귀분석, 최소자승법. 꼭 최소자승법 아니어도 되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자승법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소자승법에서 베타햇을 구한다. 베타햇은 노멀리케이션으로 푸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없다면 이런 식기를 쓰지 않더라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 로스 함수, 로스죠. 로스. 손실함수의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근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죠? 이걸 근을 찾으면 뉴턴 랩슨 메서드로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런데 이게 노멀 이퀘이션을 푼다는 게 사실은 뉴턴 랩슨 메서드를 쓴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초기값을 0으로 놓고 한번 해봅시다. 초기값을 0으로 놓고 한번 반복하면 바로 이와 같은 솔루션이 얻어지는 거예요. 정규분포일 때는 바로 얻어져요. 한 번의 아이트레이션에 의해서. 그죠? 이게 바로 통계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뭐가 달라지죠? 머신러닝 가면. 베타가 매우 많아질 수 있어요. 왜요? 같은 것을 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머신러닝 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가 매우 많아지는 겁니다. 베타의 차원이 매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베타의 차원이 매우 커진다고 해봅시다. 여기 행렬은 뭐예요? 베타와 차원 곱하기 베타의 차원이죠. 이 앞에 역행렬 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베타가 100만 개라, 100만 차원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쯤에서 어떻게 회귀모수가 100만 개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형 구성이 매우 쉽게 이루어져요. 뭐 간단한 예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차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100만 차원짜리 벡터죠. 뒤에 부분은. 100만 차원짜리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거요, 이거. 100만 바이 100만 행렬을 역행렬 구해라. 뭐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모든 문제에 100만, 그것도 그런데 매 아이터레이션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100만 바이 100만을. 이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방법이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해시안 또는 해시안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머신러닝에 오면. 통계학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통계학적인 문제에서는. 뭐 차원이 일단 X, 물론 머신러닝에서 한 모든 이야기가 이미 통계학적 논의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니까 머신러닝에 뭐 이건 통계학은 이런 역행렬이 못 구할 때는 못하고 머신러닝에서는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통계학의 주요 관심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신러닝에 오면 기본적으로 모수의 개수가 매우 크다. 그리고 역행렬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들어서 이걸 최소화하자. 이건 통계학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뉴턴 랩슨을 쓸 수 없어요. 여기서 뉴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걸 이렇게 해시안의 역행렬을 숫자 하나로 대체합니다. 상수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수가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옵티미제이션 이론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뭐 이런 이야기로 부르죠. 스티피스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초기값을 난수를 발생시켜요. 난수를 발생시켜서 초기값을 발생한 다음에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계산시켜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 어프로치예요. 자, 데이터셋이 있어요. D라는 데이터셋이 있을 때 데이터셋을 넣어서 일단 그레디언트,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만 계산할 수 있다면 람다만큼의 상수를 조절해 가면서 초기에 베타는 랜덤하게 값을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랜덤한 값을 끼워 넣은 다음에 그 값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조금씩 계산시켜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 다 잘 압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다 집어넣어도 충분히 목적함수 목적함수의 최저값에 가까이 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다 넣었다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데이터를 한 번 더 안 넣어도. 다음 조금 더 목적함수 값에 가까운 데로 옮겨갔겠죠. 그럼 데이터를 한 번 더 넣어서 다 옵티마이즈,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N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말이죠. 이거 다 넣으면 좋아요. 뭐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 이 데이터 N이라는 값이 너무 커서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넣지 말고 쪼개서 좀 넣자. 일부 쪼개서. 어차피 다 넣어도 풀리 옵티마이즈가 되지가 않으니까 데이터를 일부 쪼개 넣고 또 넣고 나눠서 넣고 어차피 반복을 거잖아요. 풀리 다 N개를 다 넣어서 여러 번 반복하나 쪼개 부분을 여러 번 넣은 걸 다시 반복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용어가 생겨납니다. 데이터 전체 N개 셋을 한번 다 넣으면 한 이포크가 완성이 된 거고요. 전체 데이터의 부분 조가리를 한 번 넣는 걸 한 배치. 그래서 배치가 여러 번 완성이 되면 랜덤하게 뽑은 데이터를 N개 중에 일부를 랜덤하게 뽑거나 규칙적으로 뽑아서 다 대입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한 번 돌리면 한 스텝 돌리면 한 배치. 한 배치가 여러 번 넘어가면 한 이포크가 되는 거죠. 배치와 이포크로 단위로 데이터를 대입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해가는 거죠. 한 단계마다 갈 때 이만큼씩 이 단위로 베타가 개선되어 나가겠죠. 그럴 때 이 람다를 러닝 레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러닝 레이트라는 용어를 보면 우리가 러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람다가 러닝 레이트라면 러닝을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목적 함수를 최적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러닝이란 뭐냐? 목적 함수의 최적화 과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게 생겨나죠. 뭐냐면 데이터를요, 배치 단위로 쪼개 넣다 보면 배치가 데이터의 일부를 뽑아 넣는 거죠. 그럼 스토캐스틱해지죠. 데이터를 물론 규칙적으로 쪼개놓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보면 데이터를 K 부분으로 쪼개놓고 각각 대입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부스트랩처럼 데이터 있는 중에서 N개를 랜덤 셀렉트 해가지고 다 배치로 넣는다. 스몰 N개를. 그러면 스토캐스틱한 문제가 생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회귀개수에 해당하는 회귀개수 베타를 개선시켜 갈 거냐? 라는 논의가 바로 여러 가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다 그레드, 아다 델타, RMS 탑, 아다 맥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손실 함수를 최적화시켜가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손실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더군다나 베타의 차원이 매우 크니까 손실함수는 1차원이에요. 분명히 1차원이지만 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벡터 베타가 차원이 매우 큰 차원이고 베타들 사이에 구조화되어 있어요. 함수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을까를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역전사 여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역전사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냥 체인룰을 써서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체인룰을 적용하겠다라는 말이지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오브젝트 펑션이 어떤 층단위, 뉴럴넷에서 특히 뉴럴넷에서 보면요. 목적 함수가 층단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딥 뉴럴넷 같은 경우. 그러면 출력층에서부터 하나씩 반대로 내려가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 그래서 역전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요. 저기 보면 나중에 이 기호 정확한 건 설명이 되겠지만요. 여기서 입력층, 여기 입력층이고 여기가 중간층, 히든 레이어, 그리고 출력층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귀계수에 해당하는 건 B와 A예요. B와 A가 목적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려면 목적함수를 V로 먼저 미분을 하고요. V로 먼저 미분하고 그것을 B로 미분하거나 또는 목적함수를 V로 미분하고 그걸 H로 미분하고 나서 그걸 A로 미분해야 된다. 행렬 얘기가 됐죠. 그래서 탑에서부터 다운으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이 되겠습니다.